홀로 아이를 키우던 한 남자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지만 한 재벌 여성 덕분에 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여기 남은 음식입니다. 남은 음식은 당신이나 드시죠. 웨이터가 레스토랑에서 뜨거운 음식을 들고 나와 인도에 앉아있는 노숙인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해고당했지만 값비싼 차에 탄 한 여성이 레스토랑 체인의 소유주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레스토랑을 찾아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메모만 할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위협을 느꼈다. 웨이터는 왜 자신이 완전히 해고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노인은 과거의 비밀을 안고 돌아와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서준은 뜨거운 국밥이 담긴 그릇을 들고 거리로 나와 벽에 기대앉은 노숙인 노인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11월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그릇을 보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박철수 할아버지, 드세요. 막 끓인 뜨거운 국밥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았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김이 피어올랐다. 고맙네, 젊은이.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애써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레스토랑 문으로 향하다가 매니저와 마주쳤다. 김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돌처럼 굳은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박서준 씨, 당장 안으로 들어와. 서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김 부장은 문을 거칠게 닫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허락도 없이 일주일에 2번이나 음식을 밖으로 빼돌리다니.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나칠 수 있었어. 자네 일은 안에서 손님들 시중 드는 거지 노숙자들한테 공짜 밥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다 손실이라는 거 몰라? 식자재도 돈이야. 이 레스토랑은 자선 급식소가 아니라고. 국밥 한 그릇 때문에 가게가 망하진 않습니다. 오늘 한 그릇, 어제 한 그릇, 내일 또 한 그릇. 그게 쌓이는 거야? 난 사장님께 보고해야 하고 이 손실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서준이 그를 쳐다봤다. 부장님은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요.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말입니다. 김 부장은 피식 웃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굶어봤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상적이기는. 마지막 경고야. 박서준 씨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말없이 해고야. 그는 몸을 돌려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서준은 홀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김 부장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서준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이 레스토랑에서 3년째 웨이터로 일했다. 최고급 식당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곳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팁도 소박했다. 월세방에 살며 모든 것을 아껴 썼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자신도 한때 그랬기 때문이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직장도, 돈도, 집도 없이 서울역에서 잠을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며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에게 밥을 사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보리차와 김밥을 건넸다. 힘내, 젊은이. 다 잘 될 거야. 서준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 온기, 친절, 희망을 기억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다. 저녁은 손님으로 붐볐다. 서준은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단골 손님들을 모두 기억했다. 누가 설탕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지, 누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누가 항상 같은 메뉴만 시키는지 알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런 그를 좋아했고 팁을 남기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 매출, 손실만 볼 뿐이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코트에 단정한 머리,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서준이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여자는 그를 쳐다봤다. 오랫동안 유심히 시저 샐러드랑 녹차 한 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주방에 주문을 전달했다. 여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서준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자는 미소 없이 고개만 까딱했다. 서준은 다시 일하며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다. 여자는 천천히 식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홀, 사람들, 직원들을 살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손님들은 주위에 신경 쓰지 않는데 그녀는 계산을 하고 일어서서 나갔다. 서준은 1분도 안 되어 그녀를 잊었다.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또 혼자였고 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다른 음식을 주문했지만 행동은 똑같았다. 말없이 관찰했다. 서준은 정중하고 신속하게 그녀를 응대했다. 여자는 말없이 떠났다. 김 부장이 그 모습을 포착했다. 저 여자 누구야? 손님이십니다. 어제도 오셨어요. 이상하네. 오래 앉아있으면서 주문은 거의 안 하고. 혹시 기자 아니야?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 부장은 인상을 썼다. 잘 감시해. 기자라면 부정적인 기사거리를 주지 말라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일주일 내내 매일 찾아왔다. 항상 혼자, 항상 구석 테이블, 항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매번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천천히 먹으며 관찰했다. 서준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그를 더 자주 쳐다봤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어느 날 저녁, 홀이 거의 비었을 때 여자가 서준을 불렀다. 젊은 분,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일은 마음에 드세요?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내 일도 괜찮고 동료들도 좋고 손님들도 좋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웨이터를 하세요? 더 큰 꿈은 없었나요? 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있었죠. 하지만 잘 안 풀렸습니다. 인생이 다른 길로 흘러가더군요. 그렇군요. 그녀는 일어나서 계산하고 떠났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 뒤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레스토랑 마감 시간,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있었다. 서준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았다. 노인은 벽에 기대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남은 국밥과 빵을 챙겨 나왔다. 김 부장이 뒤따라 나왔다. 박서준 씨, 멈춰. 하지만 서준은 이미 거리에서 노인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었다. 드세요. 할아버지,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음식을 받으며 고마워했다. 김 부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갰다. 됐어. 자네,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준이 일어섰다. 무슨 이유로요? 지속적인 규정 위반, 식자재 절도, 불복종. 그 이유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은 음식이에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넌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김 부장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준은 서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해고라니. 노인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다. 미안하네, 젊은이. 나 때문인가?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친절이 규정 위반이 되는 이 시스템 때문이죠.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돈은 거의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노인이 배불리 먹고 몸을 녹였으니까 그게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준 씨, 최수현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뵈었죠? 그 말 없던 손님입니다. 서준은 숨을 멈췄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요.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1시간 뒤에 뵙죠. 오실 수 있겠어요? 서준은 망설였다. 무슨 일이신지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1시간 뒤 서준은 카페에 있었다. 최수연은 정장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서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서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왜 저를 지켜보셨죠? 최수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일했던, 아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을 포함한 체인점의 대표입니다.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어요. 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해고되지 않았다니요? 김 부장이 분명, 김 부장은 제 동의 없이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냈다. 당신이 김 부장 대신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서준은 그녀를 쳐다봤다. 믿기지 않았다.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2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는지 봤습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웨이터가 아니에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특히 이 업계에서는요. 서준은 말없이 정보를 소화했다. 왜 저죠? 왜 경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최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인간성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당신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 어떤 졸업장보다도 값진 겁니다. 서준은 서류를 보고 다시 그녀를 쳐다봤다. 김 부장님은요? 김 부장은 오늘 아침에 해고됐습니다. 권한 남용과 직원 학대를 이유로요?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저와 함께 이 레스토랑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서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아침 9시 처음으로 지배인으로서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직원들은 불신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어제는 동료였는데 오늘은 상사였다. 최수연이 카운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서준 씨 준비됐나요? 확신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부장이 쓰던 곳이었다. 최수연은 서류와 청구서,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레스토랑은 지난 반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모든 것에서 비용을 아꼈다. 값싼 식자재, 최소한의 직원, 손님들은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서준은 서류를 넘겼다. 왜 폐점하지 않으셨죠? 이 레스토랑은 특별하니까요. 30년이나 된 곳이에요. 사람들은 음식이 아니라 분위기와 추억을 찾아와요. 그냥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가 그를 쳐다봤다. 당신의 임무는 김 부장이 숫자로 죽여버린 영혼을 되살리는 겁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재량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최수연이 떠났다. 서준은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았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어제는 웨이터, 오늘은 지배인. 인생은 순식간에 변했다. 서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요리사, 웨이터, 설거지 담당까지 모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였는데 오늘은 여러분 위에 있죠. 이상할 겁니다. 이해해요. 침묵.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손님들을 위해 이 레스토랑을 함께 더 좋은 곳으로 만듭시다. 이 주방장이 손을 들었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김 부장은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에게 인상해 드릴 겁니다. 한 달 뒤 흑자로 전환되면 약속하죠. 웨이트리스 미나가 물었다. 규칙은요? 김 부장은 손님들과 주문 외에 대화하는 걸 금지했어요. 서준이 웃었다. 그 규칙은 잊어버리세요. 대화하세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되세요. 손님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풀렸다. 누군가 미소를 지었다. 또 질문 있나요? 설거지를 하던 지영이 손을 들었다. 만약 손님이 돈을 못 내면요? 예전처럼 쫓아내야 하나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굶주린 사람이라면 먹여주고 그 다음 문제는 나중에 해결합시다. 친절은 손실이 아닙니다. 친절은 투자예요. 누군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랐다. 서준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었다. 초반 며칠은 힘들었다. 서준은 메뉴를 바꾸고 옛날 메뉴들을 다시 선보였다. 단골들이 좋아했던 메뉴들이었다. 김 부장은 조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없앴지만 서준은 되살렸다. 비싸더라도 더 맛있고 더 정직하게. 손님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다시 찾아왔고 친구들을 데려왔다. 서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웨이터들을 돕고 테이블을 치우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설거지도 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항상 현장에 있었다. 최수현은 매일 저녁 찾아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지켜봤다. 간섭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서준이 다가가 물었다.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최수현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아서요. 이런 느낌 오랫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따뜻함, 생기. 이곳이 예전처럼 다시 좋아졌어요. 서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예전에 여기 자주 오셨나 봐요? 최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요. 20년 전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일이 끝나면 여기 와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하고 꿈을 꿨죠.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러다 부자가 되고 발길을 끊었어요. 바빠졌거든요. 다른 비싸고 화려한 레스토랑들은 텅 비어 있었죠. 서준은 귀를 기울였다.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 간판을 봤어요. 향수 때문에 들어왔죠. 그녀가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국밥을 건네는 당신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고 살았다는 거려. 서준은 말이 없었다. 저도 가난했어요. 아주. 웨이트리스로 일했죠. 여기서, 이 레스토랑에서요. 30년 전에. 서준은 놀랐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그때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남은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걸 허락해 주셨죠. 저도 매일 그렇게 했어요. 당신처럼. 최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레스토랑은 팔렸어요. 저는 떠났죠. 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고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돌아오셨잖아요. 네, 당신이 제게 일깨워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요. 서준이 손을 내밀었다. 최수현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뭐가요?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요. 최수현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한 노인 손님을 눈여겨보았다. 서준이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서준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과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늙어서 그렇죠. 원래 괜찮을 수가 없는 나이니까. 서준이 자리에 앉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항상 같은 음식만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매일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30년 동안.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며 아내를 추억하는 겁니다. 서준은 목이 메었다. 이해합니다.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 좋네요. 서준이 일어섰다. 주방장님께 가족을 위해 만드는 것처럼 특별히 잘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젊은이. 서준은 주방에 요청을 전달했다. 이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위해 만드는 것처럼 해드리죠. 음식은 완벽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식사했다. 계산을 하며 두둑한 팁을 남겼다. 고마워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깨달았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추억과 사람에 관한 곳이라는 것을. 최수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여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둘 다 몹시 말라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여자는 오랫동안 메뉴를 보며 지갑 속에 돈을 세었다. 서준이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여자는 당황했다.
혹시 아이가 먹을 만한 저렴한 음식이 있을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어린이 메뉴가 있어요. 국밥과 떡갈비입니다. 가격은 뭐죠? 오늘 어린이를 위한 무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서준은 푸짐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먹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봤다. 그녀는 자신이 마실 차 값만 계산했다.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서준은 받지 않았다. 가게에서 대접하는 겁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서준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최수현이 다가왔다. 행사는 없었잖아요. 네. 당신이 자기 돈으로 계산했군요. 네. 최수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수익을 깎아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준이 그녀를 쳐다봤다. 맞아요. 네, 요 인간성 없는 수익은 텅 빈 숫자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의미를 되찾아주고 있어요. 이 레스토랑에, 그리고 제게도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계속해요. 내가 지원할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났다. 레스토랑은 활기를 되찾았다. 손님은 더 많아졌고 평가는 좋아졌으며 매출도 올랐다. 서준은 약속대로 모든 직원의 월급을 인상했다. 직원들은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비싼 정장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한 남자가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비싼 요리를 주문했다. 서준은 정중하게 응대했다. 남자는 음식을 먹으며 온도가 어떻고, 플레이팅이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트집을 잡았다. 서준은 사과하며 음식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자는 거절했다. 결국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서비스가 끔찍하군. 이런 거에 돈 낼 수 없어. 서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손님, 요리는 제대로 조리되었습니다. 전부 다 드셨고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일어섰다. 나는 나쁜 서비스에 돈 낼 의무가 없어. 사장 불러와. 항의할 테니. 최수현이 구석 테이블에서 다가왔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문제죠? 남자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수현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비스가 손님께는 부족했겠죠. 왜냐하면 손님은 음식이 아니라 권력을 원하셨으니까요. 직원을 모욕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쉽죠. 여긴 제 레스토랑이고 제 규칙이 있으니까요. 계산하시거나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남자는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준은 감탄하며 최수연을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 손님은 우리 가게에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최수연이 미소 지었다. 마감 후 저녁, 서준과 최수연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준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행복한가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녀가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저를 바꾸고 있어요. 서준은 멋쩍어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살고 있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면 없이. 그건 드문 일이에요. 특히 이 업계에서는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그날 서준은 홀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웨이터들은 카운터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주방장은 마치 교대 근무가 아니라 신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손을 씻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혜진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준이 카운터로 다가가며 물었다. 혜진이 움찔했다. 오전에 지배인님 오시기 전에 김 부장이 왔었어요. 행동이 이상했어요.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왔었다니요. 해고됐잖아요. 주방에서 이 주방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일시적인 거고 자기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당신도 여기서 오래 못 갈 거라고 소리치더군요. 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 대표님은요? 늦으신다고 했어요. 혜진이 대답했다. 대표님 없이 먼저 시작하라고요. 점심때쯤 들르신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낡고 해진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 부장 최근 1년 보고서라고 쓰여 있었다. 전에는 없던 폴더였다. 서준은 앉아서 폴더를 열었다. 숫자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상한 지출 내역, 불분명한 유지보수 비용, 동일한 업체로 지급된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 서준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를 악물었다. 김 부장은 단순히 절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훔치고 있었다. 납품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주소는 가짜였고 연락처도 없었다. 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레스토랑이 적자를 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값싼 식자재와 인력 감축 때문만이 아니었다. 돈이 한 사람의 주머니로 새고 있었던 것이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서준이 말했다. 문지방에 김 부장이 나타났다. 유니폼 대신 평범한 재킷을 입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지배인 나셨네. 서준이 일어섰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 없습니다. 해고되셨잖습니까? 김 부장은 문을 닫고 기댔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두고 봐야지. 넌 경험이 없잖아. 서준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난 알지. 서준은 폴더를 가리켰다. 대신 저는 지난 몇 달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압니다. 김 부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더 크게 비웃었다. 똑똑한 척하기는. 종이 쪼가리 몇 장 찾았다고 벌써 탐정이라도 된 줄 알아?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증거예요. 문서 위조, 횡령.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게. 김 부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소유주이신 최 대표님께요. 그 여자가 몰랐을 거라고 확신해? 서준은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수법은 매니저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소리야. 서명도 필요하고 허가도, 승인도 필요하지. 넌 정말 사장이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믿는 거야? 아니면 그냥 믿고 싶은 거겠지? 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최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김 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잘 아는데? 한 달, 두 달. 그 여자는 사업가야. 재벌이라고. 넌 그 여자한테 딱 좋은 명분일 뿐이야. 가게 평판을 살려줄 착한 웨이터. 보기 좋고 깔끔하잖아. 그러다 쓸모 없어지면 바로 교체될 걸.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나가세요. 김 부장은 책상으로 다가와 몸을 숙였다. 내가 한마디 해주지. 서준아. 여기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오직 숫자만 있을 뿐이야. 그 여자가 널 친절해서 복직시켜준 것 같아? 아니. 내 실수로 생긴 평판에 구멍을 메우고 모든 죄를 나쁜 매니저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울 너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는 폴더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종이 쪼가리들은 내 무기가 아니야? 그 여자의 방패지. 내가 그 여자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믿는 동안에는 넌 유용해. 하지만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넌 문제가 될 거야. 서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두려운 거군요. 김 부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살아남는 법을 알지? 난 이미 다른 자리 알아봤어. 근데 너한테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말해주는 거야? 내 믿음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서 그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 여자가 오면 이 서류를 보여주고 그 여자의 눈을 봐. 그때 누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김 부장은 문을 열었다. 또 보자. 박서준. 이 멋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면 말이야. 그는 떠났다. 서준은 폴더와 함께 머릿속에 맴도는 낯선 말들과 함께 혼자 남았다. 그는 김 부장을 믿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1시간 뒤 최수현이 왔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노크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돼가요? 그녀가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폴더를 건넸다. 보고서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최수현은 걸음을 멈추고 폴더를 받아 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너무나도 평온했다. 서준은 그녀를 보며 문득 김 부장의 말보다 그녀의 반응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폴더를 닫고 책상에 내려놓았다. 김 부장과는 이미 얘기했나요? 네, 오전에 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대표님께서도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요. 최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그렇게 말했겠죠. 그게 자기가 가라앉을 때 나까지 끌고 들어갈 유일한 기회일 테니까. 서준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숫자는 봤어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았죠. 의심은 했지만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프로젝트들로 바빴으니까요. 이건 그냥 실패한 매니저의 문제이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그녀가 눈을 들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제가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눈 감아줬죠. 그것 또한 제 잘못입니다. 서준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정직함은 예상 밖이었지만 그와 함께 다른 감정도 밀려왔다. 왜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더 일찍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최수연은 창가로 걸어갔다. 이곳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도요. 저는 얼굴이 아니라 표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적자를 받지만 돼? 라고 묻지 않았죠. 편리한 입장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고 노인 앞에 서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건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때 제게 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라는 거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 듣고, 묻기 시작했어요. 말하기를 두려워하던 격리부 직원을 찾아냈고, 용감한 직원 몇 명을 찾아냈고, 이 폴더를 찾아냈어요. 서준은 놀랐다. 그럼 이 폴더를 여기에 두신 게 대표님이세요? 네, 일부러요. 당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길 바랐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나 역시 실수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곳에서 나와 함께 계속 일할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왜요? 말은 값싼 화폐예요. 특히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데 익숙해요. 당신이 사실을 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했어요.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최 대표님, 저도 실수해요. 하지만 당신에겐 원칙이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게 당신의 직장을 잃게 할지라도요. 그게 저에게는 그 어떤 졸업장보다 더 큰 지표입니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봐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서준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저는 대표님께서 정직하게 대답하셨고 변명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화났나요? 조금요. 더 일찍 개입해서 많은 사람을 해고와 빚더미에서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안고 가야 할 짐이겠죠.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서준은 시선을 폴더로 옮겼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해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함을 위해서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최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국세청에 이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돈이 새는 건 막아야죠. 서준은 놀랐다. 이미 요청하셨다고요? 어제요. 당신이 이 폴더를 보기 전에 저는 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폴더 표지에 손바닥을 얹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계속할 준비가 됐나요? 정직함뿐만 아니라 실수 위에도 세워진 이 레스토랑에서 항상 올바른 방향만 보지는 않았던 주인과 함께요. 서준은 창밖호를 내다봤다. 유리창 너머로 웨이트리스 미나가 노부부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주방장은 국자를 휘두르며 설거지 담당 지연과 농담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누군가는 팁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회의 후에, 약속 후에, 월급 인상 후에 그를 믿어주었다. 지금 떠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미 바꾸기 시작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남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더 이상 눈 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표님도, 저도요. 불의를 보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에, 평판에, 우리에게 타격을 주더라도요. 최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재벌에게는 가혹한 조건이네요. 한 사람으로서요. 그가 정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하지만 이번 악수는 달랐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최수연은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가 아닌 이야기가 담긴 노트를 꺼내 적었다. 노부부는 매주 토요일에 와서 디저트 하나를 둘이 나눠 먹는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누가 먹을지 다투다가 웃는다. 함께한 지 40년. 젊은 남자는 차만 시키고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쓴다. 돈을 더 쓸까 봐 두려워한다. 메뉴판을 닿을 수 없는 삶의 쇼윈도처럼 바라본다. 서준 씨가 점심을 사줬던 그 아이 엄마가 돌아왔다. 손에는 집에서 만든 만두가 든 봉지가 들려있다. 고마움의 표시로 주방에 주려다가 부끄러워한다. 최수현은 기록하고 보고 흡수했다. 그 시간 서준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홀로 나와 돕고 대화했다. 그는 노트북을 든 청년을 보고 다가갔다. 구직 중인 분들을 위해 특별 가격으로 비즈니스 런치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놀랐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방금 생겼습니다. 이 주방장이 그 말을 듣고 주방에서 소리쳤다. 구직자는 머리 잘 돌아가라고 곱빼기로 드립니다. 모두가 웃었다. 레스토랑에는 지침이 아닌 감성에 따른 삶이 흘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저녁에 그날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사람, 박철수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서준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이번에는 모습이 달랐다. 머리는 단정했고 낡았지만 깨끗한 재킷을 입고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입구에서 멈춰 서서 머뭇거렸다. 박서준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그가 안내 데스크에 조용히 말했다. 혜진이 즉시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지배인님, 손님 오셨어요. 서준은 숨을 내쉬고 마중 나갔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노인이 어색하게 웃었다. 좋아졌네. 훨씬 좋아졌어. 자네가 그때 그냥 밥만 준 게 아니었어. 나한테 건강한 부끄러움을 줬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네. 그래서 쉼터에 가서 등록하고 사람들을 만났지? 그들이 도와줘서 신분증도 다시 만들고 약도 구했어. 그가 배낭을 고쳐맸다. 자네가 이제 여기 책임자라고 들었네?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시켜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어떤가? 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홀 깊숙한 곳에서 최수연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서준 씨가 국밥을 가져다 드렸을 때 저는 차 안에 있었어요. 노인은 더욱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죠. 일하고 싶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설거지 말고 다른 제안을 하죠. 그건 힘드실 테니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차차 지켜보도록 하죠. 서준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대표님, 저희는 자리가 다 찼는데요. 그분을 위한 자리는 생길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반박하지 말아요. 지배인.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소 지었다. 눈이 반짝였다. 제가 예전에 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곳에서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많은 걸 봤죠. 냄새를 기억합니다. 손은 예전 같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수현이 눈썹을 치켜떴다.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그는 옛 레스토랑의 이름을 댔다. 서준은 잠자코 있었지만 최수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레스토랑은 3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여기였죠. 제가 주방장이었어요. 그때는 정고 겁 없었죠. 우리는 저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사람들을 먹였어요. 서준은 등골을 따라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주방장님이시군요. 그는 최수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박철수 주방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불렀었고 지금도 불리지. 누가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최수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당신은 한때 뭐든 떨어뜨리기만 하던 어린 웨이트리스를 주방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죠. 너는 재주는 없지만 마음씨는 올바르구나. 여기 남아라. 사람들에게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어린애가 바로 저예요. 박철수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현이, 꼬마 수현이, 맨날 주문 헷갈리고 거스름돈 잊어버리던 그 애? 바로 그 애예요. 최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웃음을 터뜨렸다가 기침을 하고 다시 웃었다. 이런 만남이 있나? 나는 내가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사장이 됐구나. 사장님이죠. 그녀가 정정했다.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아직도 양파는 주방장님처럼 빨리 썰지 못해요. 그들은 마치 세월과 고난을 넘어 한 지점에서 재회한 사람들처럼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준은 그들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이것은 닫힌 원이었다. 한때 최수연에게 기회를 주었던 레스토랑, 그녀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주방장, 주인이 된 소녀, 그리고 친절을 통해 그녀의 길을 되풀이한 웨이터. 최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자, 주방장님, 다시 하얀 조리복을 입으시겠어요? 총괄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자와 깨끗한 행주면 충분하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서준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철수 주방장님. 두 사람은 남자답게 굳게 악수했다. 최수연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낡고 굳어버린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두려움과 통제, 이익이 되는 거래로 쌓아 올렸던 것이었다.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그녀는 서준과 텅 빈 홀에 남았다. 조용했다.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 거리의 소음은 유리에 막혀 희미했다. 최수현이 홀 중앙으로 나와 낡은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쓸었다. 나는 오랫동안 성공이란 보고서, 숫자, 지도 위에 새로운 지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죠. 진정한 성공이란 한때 두려워했던 옛 주방장이 불평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부탁하러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내가 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라는 거려. 서준은 카운터에 기댔다. 그리고 한때 서울역에서 잠자던 웨이터가 그 주방장을 동등하게 맞이할 수 있을 때요. 최수현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고상한 말을 평범한 단어로 하는 걸 좋아하네요. 다른 건 할 줄 몰라서요. 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서준 씨,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 당신이 그 국밥을 들고 있는 걸 봤을 때 바로 돕기로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죠. 나 자신에게요. 당신은 내가 오래전에 그만둔 일을 했어요. 당신은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사람을 먹였어요. 나는 따뜻한 차 안에서 그게 내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맞을지 생각하고 있었고요. 나는 당신에게서 친절함만 본 게 아니에요. 내 비겁함을 봤죠. 그녀는 과장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관찰했죠. 당신이 한 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항상 그런 사람인지 알아야 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뭘 아셨나요? 당신은 항상 그렇다는 거려. 그게 당신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때도, 해고당할 때도, 심지어 나를 의심할 때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게 무서워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왜 무섭죠? 당신 같은 사람 옆에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직해져야만 하죠. 그리고 정직함은 그 어떤 감사나 보고서보다 더 아파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가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서준은 내면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와 함께 두려움도 일었다. 최 대표님, 그가 시작했다. 대표님은 제게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협상장도 보고서도 아닌 이 홀에서는. 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함이나 혹은 그는 말을 더듬었다. 감정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유심히 쳐다봤다. 그럼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일, 이 레스토랑, 이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수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감정은요? 방해물인가요? 서준은 숨을 내쉬었다. 위험이죠.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요.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저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당신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 레스토랑을 위해서도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대답이네요. 유쾌하지는 않지만 정직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홀을 둘러봤다. 부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요. 그가 추측했다.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녀가 정정했다. 돈은 도구지만 통제는 습관이죠. 저는 모든 걸 관리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팀을, 인생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지배인 이상으로, 제가 고용한 사람 이상으로 무언가를 느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다시 되고 싶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죠. 서준은 말이 없었다.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최수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답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녀가 그의 눈을 쳐다봤다. 그 다음은 시간과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하겠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동안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배인으로서 이 레스토랑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요. 한 남자로서는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 남자로서 두렵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수현이 웃었다. 때로는 최선이란 정직하게 두렵지만 머무르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둑한 홀에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차가운 거리가 없었지만 가볍고 무책임한 친밀함 또한 없었다. 신뢰와 고백, 그리고 문과 사람들과 자신들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입구에서 머뭇거리던 이 주방장과 박철수 주방장님이 감자를 어떻게 볶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었다. 한 명은 버터에 볶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은 식용유에만 볶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시절을 헛산 거라고 했다. 최수현이 미소 지었다. 들려요. 들립니다. 서준이 대답했다. 레스토랑이 살아있네요. 이런 소리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방이 돌아가는 소음과는 다른 거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치예요. 서준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정정했다. 그 말 뒤에 서준은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느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가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최수현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능하고 차가운 주인의 역할을 그만두었다. 서준은 그녀를 거리에서 우연히 자신을 발견한 부유한 은인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실수와 두려움, 정직함,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이미 존재했고 그것은 그들과 레스토랑, 그리고 음식을 넘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고 있었다. 박철수 주방장님은 첫 출근 날 아침 7시 정각에 주방에 나타났다. 누구보다도 일찍,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 차림이었다.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주방장은 이미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노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방장님, 차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먼저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감사히 찻잔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30년 만이야. 그가 속삭였다. 30년 만에 조리대 앞에 서보는군. 이 주방장이 다가와 손을 닦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아팠네. 암이었어. 치료비가 비쌌지. 대출을 받았는데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 나는 빚더미에 앉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을 잃고 나 자신을 잃었지.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지? 서준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젊은이가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국밥을 건네는 걸 봤어. 그 친구가 나를 돕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 자신을 돕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나 싶었지.
이 주방장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한 분이시네요.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집은 세지. 이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 시작하시죠. 오늘은 김치찌개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세요. 박철수는 일어섰다. 손은 떨렸지만 칼을 잡고 배추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느리고 자신 없었지만 정확했다. 점심때가 되자 주방에는 진짜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서준이 들어와 냄새를 맡았다. 이건 30년 전 그 옛날 방식의 김치찌개네요. 서준은 맛을 보고 눈을 감았다. 믿을 수 없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박철수는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김치찌개는 그날 바로 메뉴에 올랐다. 손님들은 주문했고 더 먹으러 다시 찾아왔다. 한 노인 손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맛이야. 고맙습니다. 박철수는 주방 문가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자신의 일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철수는 리듬을 되찾았다. 젊은이들보다 느렸지만 질은 더 좋았다. 손님들은 그것을 느꼈고 후기를 남기고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비싼 정장에 차가운 눈빛. 그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서준이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그를 쳐다봤다. 내가 여기 지배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강태민이라고 하네. 최수현 대표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지. 예전에는? 서준은 긴장했다. 강태민이 비웃었다. 듣자 하니 여기서 노숙자들에게 공짜 밥을 먹여준다고 하더군. 맞나? 서준은 턱을 꽉 다물었다. 저희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고상하시군.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지. 이 가게가 얼마짜리인지 아나? 50억이야. 그런데 자선사업 놀이하느라 푼돈이나 벌고 있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1년 전에 최 대표에게 팔라고 제안했었네. 거절하더군. 향수 때문이라나. 강태민이 일어섰다.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전해주게. 현금으로 50억. 그는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다. 서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최수현은 10분 뒤에 들어와 그의 얼굴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은 강태민과 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현은 차분하게 들었다. 그가 왔군요.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수현은 서준을 쳐다봤다. 강태민은 이 가게를 보존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허물고 다른 더 수익성 있고 영혼 없는 건물을 짓겠죠. 그녀가 일어섰다. 하지만 팔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상품이 아니라 추억이니까요.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강태민은 인맥과 온갖 조사를 동원해 압박할 겁니다. 그는 그런 수법에 능해요.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사흘이 지났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을 나왔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서준과 이 주방장은 밤낮으로 일하며 지적 사항을 수정했다. 점검은 벌금 없이 끝났지만 진을 다 빼놓았다. 그 다음엔 소문이 돌았다. 인터넷에 가짜 후기들이 올라왔다. 이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렸다. 웨이터들이 불친절하고 음식이 차갑다. 여기서 노숙자들에게 밥 먹이는 걸 봤다. 비위생적이다. 서준은 글을 읽으며 분노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다. 일부 단골들도 오지 않았다. 서준은 직원들을 모았다. 후기와 점검에 대해 압니다. 이건 레스토랑과 우리를 향한 공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정직하게 일할 겁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요. 직원들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때 서준이 점심을 사줬던 그 아이 엄마가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와 카운터에 놓았다. 이건 동네 주민들이 드리는 겁니다. 서준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친절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입니다. 문을 닫지 마세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이서준은 편지를 읽었다. 목이 메었다. 최수현이 다가와 편지를 집어들고 말없이 읽었다. 여자가 말했다. 저희가 소문에 대해 듣고 진실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서준은 그녀를 형제처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떠났다. 최수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이죠? 진실은 무력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편지 하나하나를 전부 공개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해야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모든 편지를 스캔해서 올렸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읽고 공유했다. 가짜 후기들은 진짜 후기들의 물결에 휩쓸렸다. 손님들이 돌아왔다.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강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변호사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불법 자선 활동에 대한 규정 위반 소송이었다. 모든 혐의는 억지였지만 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최수연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서한을 읽었다. 그는 법원을 통해 우리를 닫게 하려는 거예요?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죠. 변호사를 통해, 진실을 통해. 만약 지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품위 있게 지는 겁니다. 그들은 2주 동안 재판을 준비하며 서류와 증인을 모았다. 박철수 주방장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손님들은 공식적인 후기를 작성했다. 동네 주민들은 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았다. 서준은 밤낮으로 일했다. 최수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늦은 저녁, 최수현은 무너졌다.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준이 들어와 그 모습을 봤다. 최 대표님,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지쳤어요. 서준 씨, 내가 사람일 권리가 있다는 걸, 친절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 지쳤어요. 그가 옆에 앉았다. 알아요. 저도 지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믿고 있잖아요. 최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면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시도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대한 승리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봤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네, 진심으로요. 최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계속하죠.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손을 잡고 침묵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그들 안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희망이 있었다. 그들은 그 희망에 매달렸다. 때로는 지푸라기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고 바로 그 지푸라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첫 줄에는 강태민의 변호사들, 두 번째 줄에는 최수현, 서준, 박철수,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앉았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 강태민 씨가 레스토랑 구리집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민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위생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업소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판사가 최수현을 쳐다봤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수현이 일어섰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는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최수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박철수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박철수가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5년 동안 노숙자였습니다. 거리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음식과 희망을 얻었죠. 박서준 지배인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돕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도 저 자신을 돕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최수현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동네 주민 300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탄원서를 읽고 고개를 들었다. 강태민 씨, 이 레스토랑이 왜 필요하십니까? 강태민이 일어섰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매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다른 레스토랑입니다. 더 수익성이 높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쳐다봤다. 위반 사항들은 형식적이고 경미합니다.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탄원서는 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침묵.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시정하십시오. 영업정지 없이 원고의 소송은 기각합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법정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서준은 최수연을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강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최수연을 쳐다봤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할 거야. 나는 전쟁 같은 거 안 해요. 강태민 씨, 그냥 정직하게 살 뿐이에요. 그는 떠났다. 한 달 뒤,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잘 운영되었다. 지적사항은 시정되었고 손님은 더 많아졌으며 평가는 좋아졌다. 서준은 파트너가 되었다. 최수현이 지분을 제안했다. 박철수는 주방을 이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과 최수현은 둘만 남아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바꿨어요. 최수현이 말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찾게 해줬어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나를 바꿨어요. 친절함이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행복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도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살아 숨쉬며 사람들을 음식과 온기, 희망으로 데우고 있었다. 서준은 깨달았다.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행동이 박철수를 삶으로 최수연을 자신에게로 레스토랑의 영혼을 되돌려 주었다. 반년이 지났다. 레스토랑은 확장하여 두 번째 홀을 열었다. 서준과 최수연은 약혼을 발표했다. 주방에서 소박하게 박철수가 두 사람을 껴안았다. 행복해라, 얘들아. 결혼식은 작았다. 레스토랑에서 손님, 직원, 동네 주민들과 함께했다. 서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수연을 바라봤다. 당신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사랑해요. 당신의 친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저녁에 그들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 국밥 내갔던 거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게 모든 걸 바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수현이 그에게 기댔다. 하나의 옳은 결정이 수십 명의 삶을 바꾸네요. 서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삶이 하나의 옳은 결정을 내릴 힘을 주고요.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등 뒤에는 레스토랑이, 앞에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정직하고, 힘들고, 행복하게. 행복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준은 그런 사람들을 찾았고 최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더 이상 놓지 않았다.